우선 한국은 원래 고성장과 양호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사회가 소개했던 그 세계은행의 93년도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러클 에코노미스라는 기적을 이룬 경제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라 하면 고도 성장을 했고 분배도 좋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책이 나오고 4년 뒤에 이제 외환위기가 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한국은 급속히 둘 다 나빠집니다. 성장도 떨어지고 분배도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고요. 그 결과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특히 심하고 특히 비정규직이 팽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재벌 문제, 이것은 뭐 전부터 있던 문제입니다만은 점점 더 이 가벌 사이에 이런 불평등 문제가 더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착취적이 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착취하는 수법이 전에 없던 수법이 점점 새로 나타나고 교묘해지고 진흥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불로소득이 대단히 팽창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가구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득 분배는 좋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의 이 두 발표는 세금 자료를 갖고 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겠고, 세금 자료를 갖고 해보니까 기존 가계조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고요. 거의 미국에 근접했다. 미국은 OECD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미국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여당과 보수적 학계에서 별로 근거도 없이 막연히 믿어왔던 한국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신화를 깨뜨렸다. 그런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1960년대, 70년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김낙연 교수는 60, 70년대에서는 자료 관계로 좀 이렇게 공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돼 있으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민기 박사는 그 공란을 많이 채우고 58년부터 60, 70년대를 해보니까 높아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아까 미러클 에코노미즈 이런 평가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고, 한국이 고도 성장은 했지만은 이건 바로 박정희 시대가 됩니다. 60년대, 70년대라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요. 고도 성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배는 상당히 나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갑자기 지금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악화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세금 자료를 갖고 해보니까 악화했다는 홍민기 박사의 연구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이란 것은 그 이전에 세금 자료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많은 그 소득 분배 연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계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금 자료, 예를 들어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대체로는 60년대, 70년대 악화했고 피크가 76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설 비슷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60년대, 70년대는 악화한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주 미약하지만은 악화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대단히 박약한 추측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있었고, 그 정권의 성격은 극우파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과거에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은 뭐 2, 3%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분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평등 중에서 노동소득의 분배와 자본소득의 분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결론이 나 있었던 것인데, 그거는 보나마나 노동소득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본소득의 중요성은 전체 중에 2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8할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피케티 이전입니다. 피케티가 나타나서 이게 판이 많이 헝클어졌어요. 피케티가 나타나서 자본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했고, 자본이 점점 커지고 있고 자본소득이 몫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불평등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게 지난 3, 40년의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피케티가 갑자기 2년 전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정설이 지금은 많이 흔들리게 됐다고 할 수 있고, 전에는 압도적으로 노동소득이 불평등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자본소득도 꽤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변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 피케티 비율, 즉 자본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이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보다 높은 선진국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물어보나 마나 부동산 문제입니다. 한국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했고 50년간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정부가 그것을 조장해온 나라고, 그 결과 한국의 땅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또 소수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딴 나라에 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분의 그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요. 홍민기 박사는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한국의 경우에 자본소득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왜? 피케티 비율도 훨씬 더 높고 이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홍민기 박사는 아까 국민계정에서 자산 중에서 65대 35로 부동산이 65% 이렇게 갈랐죠. 근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는 그 비율은 좀 과소평가된 것 같고요. 한국의 부동산 비율은 딴 나라보다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 한국 땅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니까요. OECD에서 대체로 보기를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율을 75%로 봅니다. 최근에 나온 OECD 보고서, 그 불평등 보고서인데 거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75대 25다. 근데 한국은 그보다 높다고 봐야 되고 아마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국민계정에서 홍민기 박사가 인용한 국민계정은 65 정도로 낮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고, 따라서 노동소득보다는 한국의 경우에 이 자본소득, 불로소득의 문제, 이것을 특히 중시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덕우 부총리가 오랫동안 10년 이상 재무부 장관을 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행히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화자찬을 일관하는데 딱 한 가지 반성, 후회하는 점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의 이 97년 이후, 98년 이후 이것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크게 키웠는데 그것은 두 분의 그 추계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추계로 하나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에서도 물론 나타나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 자료입니다. 임금 패리티란 것인데 노동소득 분배율만 보면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정체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동안에 노동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릿수를 나눠줘 버리면은 1인당 돌아가는 임금액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더 정확한 노동자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저 포도색 저거는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몇 년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의 노동자의 상태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임금 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거 나타나고 있고요. 두 분 다 최고 1%에 주목했기 때문에 꼭대기를 굉장히 중시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미국식 그 성과 연봉제의 도입, 스탁 옵션 이런 것도 물론 꼭대기에서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절반, 아래쪽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팽창,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양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꼭대기의 그보다는 훨씬 불평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그 비정규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최저임금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꽤 중요해요, 최저임금이. 왜? 프랑스가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데 많이 개선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다. 피케티 책에도 이게 강조되는데요. 피케티 책에 보면은 프랑스의 최저임금이 미국보다 훨씬 낮았는데 지금은 대역전을 해서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이런 나라가. 그 결과 프랑스의 소득 분배가 많이 개선됐다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았고 지금도 낮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린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 진보 정부가 그래도 뭐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복지입니다. 복지는 오늘 이제 주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5회, 6회나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나중에 결론 부분, 정책 부분이라서 이것도 생략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최상위 1%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1%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러면 왜 최상위 1%를 얘기를 하는가? 그 추세는 지금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이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인데요. 물론 여기 뭐 지수의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상승세가 92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상승했고 이후로는 떨어졌습니다. 저게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완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2008년까지만 진행되고 지금 정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OECD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대개 70년대 한 80년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말 정도까지 불평등이 확대됐고요. 그 이후에는 불평등이 확대되는 추세는 멈추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멈추었냐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불평등의 측정은 이 가계 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게 방문해서 설문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 한 1%라든지 최고 소득층의 소득은 이런 가계 조사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파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OECD 국가 같으면 대개 한 90년대 한 중후반까지 진행됐고 그게 그대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 후반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확대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상위 1%를 보면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최상위 1% 소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 최상위 1% 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화살표가 80년대 이후에 최상위의 소득 점유율이 얼마나 뛰었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보시면은 1981년에 최상위가 한 8% 정도 됐죠. 그랬다가 2012년에 20%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간 국가들이 영국, 카나다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 논리적인 연관성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사실은 금융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런 국가들이 금융이 주로 발달한 나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는 그러면은 75년에서 2007년 동안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 중에서 최상위층이 얼마나 가져갔느냐
이 그림에서도 제일 오른쪽은 역시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소득 증가의 50%가 상위 1%에 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저 정도가 되면은 이게 분명히 정치 불안이 생기는 거고 사회적인 어떤 동료가 분명히 생기는 수준인데 미국에서는 이랬고 80%가 상위 10%에 귀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제일 심한 게 미국이고 두 번째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국이고 아까 김남현 교수님하고 발표하신 걸 이렇게 보시면은 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거 보시면은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유럽보다는 더 심하게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크게 낮은 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 1% 소득이 중요한 그 주제로서 언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위 1%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자료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는 거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노동소득 비중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미국은 1947년부터 2013년까지 40년간 줄기차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소득 비중의 하락 추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관찰이 되는데 미국이 특히 심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비중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90년대 한 중반부터는 노동소득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계산한 것인데 저는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중에서 일부분은 노동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소득은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노동소득 비중은 이 하락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본소득 비중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본소득 중에서도 어떤 자본소득이 증가했느냐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인데요. 그래프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토지 건물이고 제일 위에가 기계 장비고 밑에 부분은 지식 자산입니다. 지식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R&D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지식 자산이 크게 올라갔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지식 자산의 그 비중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R&D 소프트웨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자본 소득 중에서 토지 건물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고 기계 장비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고 지식 자산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식 자산에 귀속되는 부분이 크게 증가해서 노동 소득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냐니까 지식 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빼면은 노동과 자본 간의 소득이 크게 그 소득 분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중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본주의의 소득 분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노동 소득으로 배분되는 부분은 우리가 임금을 통해서 받습니다. 임금으로 해서 받고 토지 건물이나 기계 장비 저 부분은 기업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이 그 저축을 하고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하고 그걸 일반 국민이 그 이자의 형태를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분배 메커니즘인데 문제는 저기 지금 지식 자산, R&D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고 모두 지적 자산권이라든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식 경제가 상당히 그런 나라입니다. 상당히 발전한 나라인데. 저 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누구한테 가야 될지 지금 우리 이 정해진 시스템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저게 전부 소득 1%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1%한테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빼면은 소득 점유율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메커니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식으로 1%에게 배분되느냐? 그럼 주식 연계 급여라든지 성과 연봉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식 자산에 귀속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 지식 자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했다고 그러면 디자인을 한 사람한테 가야 되고 이렇게 갈 것인데 이게 지금은 그런 메커니즘이 적용되지가 않고 전부 소득 상위 1%한테 가니까 이 분배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상당히 진전을 보았고 미국에서도 법 개정을 해서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잘 되지 않더라. 알고 봤더니 의회의 70%가 됐더라. 월스트리트의 반대가 있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파란색은 지금 소득 분배율이고요. 그래서 지식자산에 귀속되는 그 부분을 다 빼니까 노동과 소득 간의 소득 분배율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분배 문제가 단순히 뭐 복지라든지 조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은 저 지식자산 저기에 귀속되는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이 경쟁법이라든지 그 아니면은 뭐 영업기밀 보호라든지 그런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이 시스템을 배분 시스템을 우리 지금 이 지식경제 체제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들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득이 최상위한테 가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득 그 지출 메커니즘이 소비 메커니즘이 변호사 법률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의료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집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도 지식 투자 자산의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발표했듯이 삼성전자 현재 당사자가 16%를 가져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식 산업은 상당히 최고 수준이고 특히 경제 위기 이후에 지식 자산의 투자라든지 지식 산업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서 1%가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아까 저 자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금융소득 누락이라든지 가계조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은 유럽은 전반적으로 불평등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이 OECD의 중간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불평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낙연 교수가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건 조금 지나치게 그 평등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을 제가 진의를 해보면은 유럽보다는 확실히 불평등하고요. 미국보다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낮은 수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상위 소득 집중에 있어서 주요 결론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소득 집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1%의 소득 점유율이 12%고 10%는 45%인데 이것은 미국, 영국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보다도 높고 유럽보다 높고 상당히 높다 이런 게 중요한 결론인데 이 부분은 다른 연구 방법을 쓰더라도 거의 뭐 오차는 한 1~2% 정도이고 상당히 다른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대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한국은 2000년대에 소득 집중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또 역시 진행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연구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서의 추정이 오차가 1~2%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봐서 이 추세도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추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 소득 증가세가 2000년대에 빠르게 진행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지식자산 투자라든지 지식경제로 전환이 굉장히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러한 상위 소득에 대한 집중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배 메커니즘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지식자산에 대한 계산권이라든지 영업기밀 보호라든지 이러한 지식경제에 맞는 그런 시스템 변화도 수반되어야지 소득 분배에 있어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는 이제 세계화와 기술 변화, 그 다음에 금융화 현상,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주로 노동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쪽에 그 제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요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화와 기술 변화, 금융화 이것은 이제 또 노동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기능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흔히 우리가 불평등 심화를 얘기할 때 그 기술 변화, 기술 진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과연 이제 이 불평등의 심화를 기술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G20 국가
8개인가 9개 국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건데, 물론 이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노동 생산성은 이제 99년을 100이라 그러면은 이제 2013년 14년 동안 이제 10한 7, 8%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제 실질 임금은 이제 밑에 파란 선입니다. 실질 임금은 이제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김남근 교수님께서 성과주의 보수 체계를 말씀하셨지만, 좀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성과에 따라서 그 보수를 지급했다면 이와 같은 그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왜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나? 좀 저는 그냥 앞에 분들은 마이크로하게 접근하셨는데 저는 그냥 거시적인 관점을 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 불평등하고 자산 불평등이 있는데, 소득 불평등의 근저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데 그 깊은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냥 피케티 방법이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섞여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그냥 법인 부분의 그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놓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구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제 90년대 중반 혹은 그 외환 위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등락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로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근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한 차례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그 분배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크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노동소득만을 보면은, 노동소득을 아까 김낭년 교수님이나 홍민기 박사님이 하신 대로 나눈다면 크게 뭉뚱그려서 자본소득, 이를테면 상위 10%의 노동소득, 하위 90%의 노동소득, 아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자본소득의 그 상승이 제일 컸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는 상위 10%의 노동소득, 그리고 하위 90%의 노동소득은 거의 뭐 한 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뭐 피케티는 뭐 R-G 뭐 이런 걸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더 직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90%의 그 저축 성향 변화 추이를 보시면요, 1990년대 초까지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저 고소득층과 보통 하위 90%의 그 저축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크게 벌어지고요. 그다음 외환위기 이후로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격차가, 큰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득의 격차가 생기면 거기서 저축의 격차가 생기고, 그 저축의 격차가 자산의 격차를 부르고,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자본소득의 격차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되는 이게 메커니즘이 그냥 이런 단순한 메커니즘인데, 만약에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문제와 아울러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이 경제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분배가 악화되어 있고, 그 가운데 부의 과잉의 징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캐피탈 K, 그 실물 자본, 생산된 자본, 생산에 쓰이는 자본, 그걸 가지고 이제 소득에 대비한 이제 자본 심화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저 자본 심화도가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데요. 이 자본의 심화도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 심화도는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2000년경부터 이미 실물 생산된 자본, 실물 자본의 심화도는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냥 전문적인 경제학 용어로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냥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국면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자본을 생산된 자본이 아니라 그냥 그 피케티가 얘기하는 모든 자본, 그러니까 토지까지 다 합한 모든 자본을 가지고 부소득 비율을 그리면 저 비율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율이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이 자본 심화도는 정체해 있는 가운데 분배와 관련이 되는 저 부소득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은 정체되는 가운데 분배는 악화되는 이런 구조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생산성이 이미 정체되는 여건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래도 성장을 좀 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국의 등장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의해서 우리 수출 수요가 그나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고, 또 2000년대 이후부터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그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그런 요인이 성장을 또 이끌어 온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수출 주도와 부채 주도 성장으로 어느 정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버텨왔는데, 사실 이제는 그것이 막힌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제 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는 상위 계층에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과잉 투자 가능성이 있고요. 하위 계층에는 과소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과 경제적 이동성을 보면 꼭 이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제적 이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수요 문제를 보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전반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평등의 축소, 이거는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축소하되 가능하면 성장 친화적으로 축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을 볼 때 우리가 공급 측면의 애로라고 할까요? 공급 측면의 애로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왜 그러냐면 기업 저축의 규모를 보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근로 학습 의지를 보거나,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공급 사이드가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이 경제가 위기에 빠져 침체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수요가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수요 부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 기대 수명의 상승, 그다음에 뭐 이제 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불평등의 심화도 이 수요 부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 데도 이제는 중요한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앞에 두 분의 발표자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여태까지 많이 알려진 것보다 또 다른 불평등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 예컨대 최상위 1%나 최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최상위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주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면 부의 불평등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저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려받아서 이제 얻게 되는 부의 불평등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발견을 또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최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최근에 급속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 네, 성장을 하면은 분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뭐 적어도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주로 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곳이라서 특별히 주목해 본 발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에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런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불평등 혹은 양극화 관련 논의의 쟁점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첫 번째로는 그 상위 소득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사실은 제 소견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소득 불평등 혹은 양극화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이것을 둘러싸고 굉장히 이제 이 학계에서의 해석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불평등이 심하냐 혹은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그다음에 이 존재한다면 이게 이제 일상적인 경기 순환에서 저성장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한국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양극화라는 게 사실은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최상부층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다양한 해석들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발표하신 두 분의 발표 내용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단순히 양극화나 불평등은 빈곤화로만 해석될 수 없는 최상위층이 과도한 몫을 가져가는 그런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불평등의 심화를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있고 어떤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있고 어떤 것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함으로써 이 여태까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로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고 복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데 집중되었던 논의를 훨씬 더 확장시킨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논의하자면 우리가 더 한번 다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불평등은 오늘은 주로 상위 1% 혹은 상위 10%의 사정에 대해서만 토론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 소득계층에서 진행되는 문제이고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보면 사실은 저소득층이 직면한 어떤 현실이 더 우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들을 다양하게 만약에 지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얼마만큼 노동시장에서는 얼마만큼 그 다음에 재분배에는 얼마만큼 각각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씩 담당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격차를 느끼는 지점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도 있지만 더 다른 영역에서 기회가 얼마나 차단되느냐 지출의 격차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런 문제도 역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제 몇 장의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일 못 사는 왼쪽 1분위와 제일 잘 사는 오른쪽 10분위를 가지고 이제 2006년부터 한 2014년까지의 소득 증가율을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의 1분위의 그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못 사는 하위 10% 소득계층의 소득은 물가 상승을 다 고려하더라도 매년 평균 한 4% 정도씩의 비율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제일 고소득층 상위 10%나 1%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불평등이 진행되는 또 다른 국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노란 그래프나 파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다른 여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플러스로 돌려놓았느냐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득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줄어드는 소득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통해 가지고 계속 메우지 않는 한 이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면 지난 한 7, 8년간의 그런 소득 감소를 상쇄했던 만큼의 복지 지출이 계속 있어야지만 이런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혹은 어떻게 해야지 제일 효율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노동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령자들의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 가구, 그다음에 노인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로 따로 구분을 해봤고 또는 뭐 노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 가구 안에 취업자가 있는 가구를 따로 분류를 하더라도 적어도 하위 10%에서는 그것이 노인 가구건 아니건 취업자가 있건 없건 간에 계속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평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못 사는 2분위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소득 분위를 보면 1분위와 2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거나 제일 낮아서 아무튼 이 하위 10% 내지 20%에서 진행되는 이 저소득 혹은 궁핍화의 경향이 한국 사회를 가장 억누르고 있는 그런 양극화 혹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양이고 왼쪽으로 이 높낮이가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불평등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모양은 중간 이후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7, 8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위 한 20%의 소득계층이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불평등의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 두 발제자 모두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진적 성격 혹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서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일견은 굉장히 타당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보험 특히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제도의 성격상 이게 이제 동일 세대 내에서 누리는 소득을 이렇게 누진적으로 바꾸는 데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제도의 성격상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지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사회보험의 통합, 징수부가 통합은 오늘 발제자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조세 정책을 통한 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재분배 기능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하위 소득자들에 대한 재분배 기능까지를 다 아울 수 있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그 현재 노동시장 구성과 앞으로의 구성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이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험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게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자체가 갖는 한계가 점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두 분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의 못다 하신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발제자께서 토론 나왔던 얘기와 함께 아까 발제 못하셨던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추가를 좀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토론자 분께서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경 교수님. 네. 아까 제기됐던 문제 중에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그러니까 소득의 지금 제 추계에 의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편편하게 그러니까 소득과 분배가 양립이 됐던 시기였다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홍 박사께서 그러니까 제 추계를 이제 58년까지 연장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50년대에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고소성장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이제 상위 10%가 그러니까 58년에는 한 15% 정도 차지하다가 그러니까 1970년대 말까지 급속히 올라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논점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여기 상위 10%가 15%를 갖고 한다는 사회는 그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상위 10%가 그러니까 일렬로 세우면 거의 15%밖에 못 갖는 거 아닌 거니까 매우 평등한,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수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가 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득세 자료를 쓸 때 이게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그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는 내가 임금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다 합치지 않습니까? 내가 각각의 소득이 세 종류가 만약에 ABC 세 소득이 1억씩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는 소득은 3억이잖아요. 그래서 3억으로 카운트돼야 맞죠, 그죠? 근데 종합소득이 시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억짜리의 3명으로 카운트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죠. 종합소득세가 시행된 게 언젠가 하면 7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76년 이전에는 분류과세라 그래갖고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나오지만, 그게 60년대 그러니까 때부터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만 신고하게 돼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몇 명이 신고했는가 하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시행되기 전까지는 한 3만 명 정도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몇 명 신고했냐면 40만이 신고했습니다. 즉 40만 명 이상 신고했을 때는 상위 10%를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50년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3억짜리 사람이 1억짜리 3명으로 카운트된 거예요. 그러니까 15%까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레벨로 간 거고, 그 다음에는 500만 원 고정돼 있다가 나중에 300만 원으로 조금 내려갑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빨리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그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늘어난 어떤 그것이 다 집중도가 높아진 걸로 잘못 이해가 된 거죠. 지금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76년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갖고 작업 안 한 이유는 그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과세 자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게 그 파워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계도 같이 알고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고독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제가 추정한 거에 따르면 근로소득 경우는 63년까지 소급됩니다만은 63년까지 소급된 거는 거의 그러니까 그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도성장기라고 하는 거는 성장이 매우 빨랐고, 그리고 그것이 높은 고용 증가를 수반했기 때문에 그것이 농촌까지도 막 인구를 끌어들일 정도로 저변에까지 성장 효과가 파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각 계층들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도성장기는 그러니까 분배와 그 성장이 양립됐고, 그렇지 못하게 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성장 효과가 파급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이게 상위 10% 뭐 하위 90%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자료 갖고는 지금 제가 2000년대 2010년대 자료 갖고는 그러니까 상위 10% 50%뿐만 아니라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자료가 그러니까 되는데, 그 전에는 면세자들이 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면세자들이 많이 빠지니까 과세자만 갖고 하게 되니까 상위 10%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가 겨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통계를 보려면 그렇게 뭐 하위 뭐 90% 정도밖에,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의 자료 갖고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뭐 그런 식의 연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60년대, 70년대 문제를 오늘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뭐 자료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해 본 거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합쳤을 때랑 종합소득이 있을 때랑 현재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단순하게 합쳤을 때랑 종합소득으로 해서 이제 개인으로 합쳤을 때랑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크게 차이는 안 나서 이제 그런 방법이 크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58년도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도록 자료가 자세합니다. 오히려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자료가 좀 나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제 이제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 원자료도 다 보실 수 있고요. 58년도, 59년도가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후속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년대에 뭐 이제 해방도 있었고 한국 전쟁도 있었고 농지 개혁도 있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가 뭐 보기 드물게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영 위계가 늘어나고 위에서부터 분배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현상도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성장을 하면서 분배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거나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노동속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그 이정희 교수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아마 100%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요.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이 주장을 급격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케티의 책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피케티가 자본하고 자산을 잘 구별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이제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피케티가 얘기하는 건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본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근데 자산 중에서도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자산인데요. 부동산 자산을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것 좀 다른 성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개념적인 혼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판단에 대한 혼동을 발생시켰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피케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피케티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치 나 혼자만 좋아하던 락밴드가 갑자기 락스타가 돼버렸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산 하나 말씀드리면, 숫자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료가 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2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0조 중에서 70% 이상을 법인 기업이 가져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개인 자산, 개인 불평등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 말씀 못 드렸는데, 개인한테 가는 부분은 한 60조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소득으로 환산되는 부분은 의외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보면은 임대료를 전부 다 소득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30% 정도만 나머지 경비 처리를 하고 소득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소득으로 환산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적은 거죠. 전체 부분에서 기업 부분이 70% 가져가고 나머지 30% 중에서 또 30%만 개인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는 임대료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랑 그다음에 통계에서 나타난 개인 부동산의 임대료의 분포랑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제 뭐 개념적인 이해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아마 토론 과정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 사회가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불평등 또는 양극화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강신욱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한 10년 전쯤에는 이게 좌파의 이념적 공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뭐 발제나 토론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어떤 한 분야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정책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있었습니다. 향후에 어떤 토론에서도 더욱더 그런 걸 주의하겠고요.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조금 더 보완, 예. 제가 짧게 보태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은 주로 하위 50%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상위 50%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선진국에서는 하위 50%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위 아직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이 지금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위 50% 우리나라는 아직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문제도 보면은 사실은 상위 1%에 대해서 최상위의 소득을 조세로 텍스링 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법적으로도 잘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경쟁법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겠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그래서 보니까 유럽에서는 상당히 진도가 나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못 가고 가운데 좌절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성공만 거둔 것 같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본격화돼서 아직 이 논의의 본격화로 나가는 데까지도 진도가 부족하지 않나. 대충 저는 상황이 이렇게 봅니다. 한두 가지 보태자면은 홍민기 박사 연구에서 소득 중에서 제 기억에 현물 소득하고 자본 이득은 빠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현물 소득은 파악하기 어렵고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 매각 차익인데요. 그것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로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긴 한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생략하더라도 한국이 더 심각한 것을 빼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게 이제 통계하고 현실의 괴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누구는 뭐 아파트 분양 하나 해서 1억 벌었다더라 2억 벌었다더라 예를 들어 이런 걸 매일 보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통계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런 것이 저는 현실과 통계의 괴리가 있고 따라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할 수 있다면 실제로 힘들지만 그리고 감안하는 게 맞죠. 감안한다면은 저기서 나오는 1%의 저 소득목보다 훨씬 커질 것이고 한국의 저 소득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뭐 미국하고 거의 막상막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점도 저는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90년대 후반 이후에 저는 기술 가설, 그러니까 디지털화로 인한 이제 지식 자본의 중요성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의 강화와 노동의 약화입니다. 노동이 원래 한국은 약한데 더 약해졌고요. 그래서 분단되고 비정규직으로 가고 그리고 노조는 더 약해졌고 그리고 그것을 대변해 줄 정치적 세력도 없고 한국의 진보 야당은 원래 약한데 더 약해지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 제도적 힘의 우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과 이 정치 제도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한국의 지금 양극화의 원인이 아닌가 그것을 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지식 자산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식 자본이죠. 그게 이제 결국 R&D 투자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 지식 자본이든 아니면 이런 건물이든 뭐 기계든 다 그게 인간의 지능과 지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뭐 약간 특별한 형태의 지식
자본, 자산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고 있지만 그것 역시 그냥 자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지식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 소득이지만 그것은 뭐 그냥 뭐 노동 소득이나 마찬가지다라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오늘 열띤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이면을 보게 되면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가 학계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 많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많은 더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토론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달부터 더욱더 알찬 세부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